이틀 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은 존재하지만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은 하지 않았다. 현행법 체계상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유죄를 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우리 법원 또 국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김여진 전 한국사회법 성폭력 대응센터 사무국장, 성범죄 전문 변호사시죠. 이은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태현 변호사에게는 잠시 뒤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이번 판결을 나온 다음에 어떤 생각 들으셨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우선 우리 사회가 법이 보완되어야 함도 분명히 맞지만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성이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어떠세요? 예상은 사실 좀 했던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법이 또 우리 법원이 그동안 성폭력 사안에서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왔는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수순을 밟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법리가 이제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이 법과 법리가 사실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1심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사실은 입법부가 해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을 해석해 왔던 그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해석해 왔던 그 관행을 갑자기 하급심 법원에서 이제 특정 사건에서만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갖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 나온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지적과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 딱 나온 다음에 그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뭐 피해자를 지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법리적인 측면만 살펴봤을 때 저는 판결 자체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고민은 이 판결문 마지막 단락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1심 재판에서 판결문에 판사가 입법 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얘기거든요.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온 얘기들을 이 재판장이 1심 판결문에 불구하고 이런 입법 정책의 문제고 현행법상으로서는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이제 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으나 현행법의 한계에선 저는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이거 제가 법조인으로서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재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작용이 재판이라는 게 진실을 가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특히 성범죄처럼 두 사람만이 아는 이 범죄에서는 진실은 당사자하고 신밖에 몰라요. 그럼 사법이란 건 뭐냐? 나타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현행법으로 해석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법이거든요. 이 사법의 본질이 이렇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라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보면 이 판결은 뭐 여성 정책적이거나 그런 쪽으로 뭐 비판을 받을 여지는 좀 있을 수는 있으나 법리적으로 보면 저는 무리가 없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법리적으로 이런저런 또 법리적인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또 사실관계를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김지은 씨죠. 김지은 씨의 피해자다움, 즉 피해자로서 김지은 씨의 그 다음에 언행을 봤을 때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가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어떤 대목을 지적했는지 화면 준비된 거 한번 보여주시죠. 러시아에서 처음 성관계가 있던 그 다음 날인가요? 아마도 안희정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기 위해서 애쓴 점, 피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에 피고인이 머리한 헤어샵 찾아가 머리 손질 받은 점,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 담은 이야기 주고받은 점, 이런 것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많은 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까 법리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해석이라는 건 조금씩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피해자 다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 법원이 성폭력 사안에서 특히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을의 입장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판결을 해왔냐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이,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의 을이 어느 만큼을 거절할 수 있고 어느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느냐는 실은 그 을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는 판검사님들이 혹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을의 입장에 철저하게 그 이입되어 볼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못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평가할 때 이제 그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가령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찌개집을 찾았다, 뭐 와인바를 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행동과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성관계라는 건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남녀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관계 후에 다른 식의 어떤 행동을 더 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는 그렇게 뭐 순두부찌개집을 찾고 아침을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자기가 모시는 분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찾거나 혹은 뭐 둘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행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성관계 이후에는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그 사건 이후에 관계가 돈독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는데 비포 애프터가 같다라는 게 과연 피해자한테 당장 문제 제기하고 신고할 게 아닌데 너는 행동이 변했어야 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는 그 시각의 전환은 저는 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김지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그 직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행비서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수행비서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아침 식사를 모시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먹고 싶어 하는 걸 찾는지 적극적으로 찾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피해자 다음으로서 평가해야 될 게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는 피해자는 신고를 결심하지 않는 한 당장 결심하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에서 통상 해오던 행동과의 변화, 그다음에 그 사건 이후 이전과의 어떤 변화, 그걸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진 국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 다음에 이런 글 전 참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성들로 하여금 은장도라도 빼들고 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된다. 이런 글을 참 많이 봤거든요. 김혜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지는 피해자라면 을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압박으로 다가왔을지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찰을 해야 되고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진전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이라든지 연인 사이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폭력을 행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성폭력이 아님을 입증하진 않는다. 그래서 좀 이런 식의 인식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랬을 때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자, 법리상으로는 큰 무리 없는 판결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법리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전개해 나갈 때 이제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 판결문을 읽고 나서 기사를 읽고 나서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죄 선고의 가장 큰 또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여기서 피해자다움, 이 업무상 위력에 대한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이제 사실은 좀
피해자다움이라는 용어는 재판부의 판결에 나오는 건 물론 아니고 그렇죠. 예, 언론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예. 피해자다움 뭐 이렇게 좀 판결을 좀 비판하는 어떤 시각에서 만든 용어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변호사들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도 의뢰인이 이제 성범죄 의뢰인이 왔을 때 어디까지가 진실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횡령 배임 같은 거는 계좌가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이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정말 이 성관계를 가질 때 뭔가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강압이 있었는지를 그 당시 상황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것들을 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진술의 신빙성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행위 전후의 행동이거든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범죄 이후의 행동들입니다. 대법원 판례들뿐만 아니라 하금식 판례들도 그런데 이 김지은 씨의 행동이 뭐 우리가 뭐 순두부 와인바 여기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 전반적인 행동들이나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아닌 그 제3자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에서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의 표현 이런 것들이 100번 양보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행동은 조금 납득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진술했던 그러니까 나는 안희정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았습니다라는 진술과 그 이후의 행동 등이 조금 맞지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시각이었지. 야 피해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시각은 아니니까 우리는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근데 업무상 위력이란 게 이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이제까지 유죄 나온 케이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사법시험부터 뭐 연수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판례들을 공부하는데 사실 제일 판례 없는 죄들을 꼽아봐라 그러면 요새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직권남용, 그 다음에 업무상 위력이랑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도 하지 않았지만 기소한 경우에도 유죄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업무상 위력이라는 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폭행 협박은 오히려 쉬워요.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뭐가 있는데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거는 이 사전적인 요거는 폭행 협박보다 좀 낮은 단계의 유형력의 행사 그리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아주 넓게 해석하면 예를 들면 사장님과 직원이 관계를 가지면 전부 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주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주 이것도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야 그럼 업무상 위력 가늠이가 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거 전부 다 무죄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법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폭넓게 해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게 현행법의 한계라고 보면 한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시켜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일단 저희는 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미 이틀 전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그다음에 반발하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이 법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 법원의 판결, 검찰의 판단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많이 나온 얘기가 yes means yes, no means no라고 하는 이 재판부도 직접 언급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폭력과 관련한 그 법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그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노를 안 했다면, 노를 분명하게 안 했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면 뭐 서로 암묵적으로 뭐 동의한 거 아니겠어라는 건데 그냥 비근한 예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뭐 이렇게 유리컵 같은 거에 맛있는 주스나 우유가 담겨 있다고 해봐요. 나 이거 먹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먹겠죠.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행위를 범법이라고 얘기하죠. 남의 거를 그렇게 동의하는 말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의사를 안 밝혔다고 해서 그걸 가져다 먹었으면. 그런데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영역에서 성범죄에 있어서는 노라고 안 했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노라고 했다라고 입증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업무상 위력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적어도 예스를 받았니? 동의를 받았니? 라고 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이거를 법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법제를 바꿔서라도 업무상 위력의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그 적극적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뭐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법제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원래는 지금의 법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적용은 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의 의한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의 문제가 있으니 갑자기 이 사건에 와서만 비약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법원의 그 요구를 하는 건 무리함이 있습니다. 법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또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범죄의 성립, 범죄라는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법원, 우리 사법부는 yes means yes, no means no 그 둘 다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법부가 인정하고 말고의 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제 본질은 기존에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제가 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이제 여성한테 관계를 요구하는데 여성이 싫은데 한 번이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좀 조르거나 이래가지고 관계를 가졌어요. 여기 폭행 있습니까? 협박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폭행 협박에서 간음, 강간죄 무죄입니다. 그럼 동등한 친구 사이라고 하면 업무상 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무죄입니다. 그럼 우리 형법 체계하에서는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yes means yes 룰도 있지만 이제 no means no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yes means yes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건데, 그러니까 no means no 룰이란 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부동의 간음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는데 관계를 가지면 처벌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그러니까 여자분이 싫은데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간음 행위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 유죄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 법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폭행 협박도 없고 업무상 위력도 없으니까 동등한 관계니까 거기다가 위계도 없습니다. 뭐 13세 미만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법부는 현행에 있는 법제 안에서 판결하는 거지 아무리 판사가 이거는 입법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법을 도입하면 분명히 유죄일 텐데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현행법 한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을 창조하는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yes means yes 룰을 도입하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no means 룰을 도입하는 이 부분은 입법 정책 그러니까 국회의 문제인 거지 그걸 사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형법 제303조 또 형법 297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다음이죠. 그때쯤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관련한 형법을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형법 297조와 303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약속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못 박으라. 그 형법에 강간죄를 장관직을 걸고 고치실 거죠, 그렇죠? 네, 여성가족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김현정 국장님. 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도 이것과 같은 비슷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희정 전 지사만 해도 항소심 재판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법원이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이은희 변호사는 법원도 그래도 법리적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적용할 수 좀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김태현 변호사는 현재의 법 체계상 법리적으로 어떤 전향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현정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여성계의 목소리 또 아주 강경한 워마드라고 하는 또 인터넷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고 어떤 편파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라고 한다면 이런 분노의 목소리는 절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확장될 것이고요. 저는 여성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살지 못하겠다라는 정도의
분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를 지금 입법부, 사법부, 검경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오용하면서 예. 지금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인가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아주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이인희 변호사님은 지금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대목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세요?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아니면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김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할 때도 뭔가 하고 싶었던 말 혹은 예. 첨언하거나 반박하고 예. 싶은 말들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 판결 자체가 법에 무리가 되는 판결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것들을 세부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어떤 입장이 정말 우리 그 재판부에 우리 사법부에 얼마나 그동안 구석구석 배어 있느냐의 부분은 좀 살펴봄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재판에서 이 판결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예. 부분은 지금 이제 여성계나 이제 그 어떤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피해자의 말을 믿네 안 믿네 이런 얘기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이 판결문 이미 말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입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피해자의 말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유죄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앞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피해자의 말의 신빙성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했던 건 좀 부수적인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인 어떤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사법부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른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 국민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범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사법부가 그동안 어떤 시각을 적용해 왔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입법 문제를 떠나서 가령 아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합리적 의심을 어느 정도로 적용해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줄처럼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모든 일에 그런데 그동안 성폭력 사안에서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안에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촘촘하게 피고인의 이익에 너무 많이 부합하게 해오지 않았나라는 것도 좀 들여다봐야 하고요. 예를 들어 저항, 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간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입증돼야지 강간을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강간 사건들이 처벌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소극적 저항을 저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판결문들 혹은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사법부가 그동안 얼마나 자의적으로 가해자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가 혹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든가 가해자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개별 사안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금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입법은 입법의 문제로 해결해야겠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에서 사법부는 사법부가 해야 될 노력, 전향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짧게 김태원 변호사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미 김지은 씨 진술로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 거의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지고 이제 다시 항소심, 뭐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상고심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로 끝난 1심 판결, 1심 판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예상된다라고 전문가들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쨌든 1심 판결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것만은 또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